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탈 만한 업적이 나오려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벨상 업적은 마치 굉장히 창의적이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리 마셜, 그분 헬리코박터 먹고 뭐 이러긴 했는데 뭐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이언티스트,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노벨상은 똑똑해서도 받고 열정을 가지고도 받고 기이한 행동, 기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받고 다양한 케이스로 받는데 공통점, 임팩트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창의적인 것 또는 너무 파괴적인 것뿐이 아니라 뭔가 좀 골고루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가 큰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외연의 혹은 디테일인데 이런 디테일이지만 임팩트가 큰 디테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든 실용이든 사업화든 거의 차별성은 없습니다. 영향력만 크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 업적은 하여튼 당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좋은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역사의 축적, 지식의 축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노벨상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아무리 기이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란 역사가 즉 과학의 진화에서 그 다음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노벨상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개인보다는 인프라에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한테 투자하는 비중보다는 지금의 투자 비율에서는 특히 대학 같은 데는 동물 실험실, 식물 실험실 하나 제대로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선생님이 그냥 그거 자기가 쓰려고 하나의 왕국을 건설해야만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연구자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다가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그때 그 사람의 발견이 없었다면 그때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40대 넘어서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 또는 증분적 사이언스, 인크리멘탈한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을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스타 과학자를 선호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적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그 축적된 지식의 위에서 스타 과학자가 나오는 것이지 스타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서는 물론 창의적 과학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진 과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런 스타 과학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에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많은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학계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학계가 그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좀 정부 쪽이나 시민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학계가 실질적으로 논문은 많이 내고 있지만 그 논문이 주는 교육에 주는 임팩트는 무언가,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무언가, 아니면 하다못해 과학적, 과학계에서의 주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또 예를 들면 의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공계 수재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의대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의대를 나와서 실질적으로 과학다운 과학, 임상과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다운 과학을 하는 의대 졸업생은 아직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의대에서도 과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생, 포스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연구 교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필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창의적인 태도를 묵살하고 있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이유로서. 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특히 우리 서울의대 호응경 교수가 주도를 하셔가지고 기초과학에 투자하자.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기초과학이 주는 이 말의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뭔가 기초과학 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은 그러면 과학자가 지가 생각한 거 마음대로 하는 게 기초과학인가? 먼저 과학계에서 기초과학의 정의와 범위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기초과학에도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 분야 안에서도 틀림없이 등급이 있습니다. 상중하 등급이.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기초과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초과학은 아직까지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관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데는 관의 책임이 적어도 33%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 자체가 가지는 전문성 또는 미래지향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문제. 저는 어느 위원회에 있으면서 미래부 과장이, 국장이 한 대여섯 명이 2년도 안 돼서 바뀌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그분들이 과학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럼 관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정부 자체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노벨상 팩토리라고 불리워지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LMB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LMB는 1962년 이래로 13명의 노벨상을 배출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 작년 재작년 기준 스틸 600억 원. 직원 얼마 되질 않습니다. 1인당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 PI급들이 받는 연구비 5억 예산 10억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관 연구기관들 600억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노벨상들이 많이 나오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집중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이것저것 다 하지 않고, 물론 집중 연구라는 게 한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분야. 그다음에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거. 초대 소장을 17년을 하고 52년 역사에 소장이 5명이에요. 지금은 소장 임기 10년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소의 기본적인 정책은 30대 초반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연구행 채용 기준, 우리나라는 전부 좋은 학술지에 논문 내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학술지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는 학과나 학부나 출연 연구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학술지를 내면 이 사람은 좋을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마치 구찌 가방을 들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명품 지상주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과학의 스토리, 그 안에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스토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을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지수가 결정해지는 학술지를 통해서 봅니다. 요약을 하면 이 경우에 LMB는 기관장이 10년 근무, 그 다음에 기관장 자신이 과학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5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럼썸으로 5년 지원을 받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래부가 혹은 기재부가 한약연구원에 5년 동안 주고 그냥 5년 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인프라 설비가 돈이 각자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연구자로 이루어졌다. 오히려 젊은 연구자는 나중에 더 좋은데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대학으로 가는 게 관행입니다. 우리는 그럼 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LMB처럼 못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들 또는 연구기관장들이 미세과학에는 강하지만 그 학계에서 그 분야의 어떤 트렌드 또는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계나 시장이나 여기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관장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적어도 한 10년 단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관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 그 밑에 연구자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과 국회, 과도한 감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필요한 투명성 요구로 인해서 지금 연구자들이, 특히 출연연 연구자들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지만 4조 원의 출연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최소한 5천억 원은 감사원과 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과학자한테 투자한다고 할 때, 특히 조교수, 저희 나라에서는 조교수들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조교수로 뽑고 공간 하나 덜렁 줍니다. 교수 뽑아진 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그러한 그런 자세들을 시니어들이 갖고 있고 학교가 갖고 있습니다. 들어온 교수는 인프라를 갖추려고, 자기 실험실을 갖추려고 3년 5년 발버둥 치다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은 상실을 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고 싶으면 바로 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사이를 시드머니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리더십 중요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LMB가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된 이유에는 MR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재단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 굉장히 LMB를 잘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비를 관리하는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서 원장이나 혹은 이사장들이 자기가 어떤 그 연구의 방향과 정책을 정할 수 있는 폭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에서 제 생각에는 각 리더십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굉장히 총체적으로는 난국의 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계의 미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과학계 자체도 자정 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과학계가 굉장히 혼동 속에, 과학계 자체에서도 4분오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폴리싱을 해주고 누군가가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들의 역할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미세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예산에 지금 약 20조 되는 과학 예산의 배분과 나중에 평가하는 방식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노벨상은 나올 수가 없고, 노벨상 나와도 그건 그냥 우연에 의해서 한 명 스타가 잘해서 나온 겁니다. 바닥이 튼튼해야지 노벨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게 과학계에 기여를 하고 이 시장과 산업에 기여를 할 텐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지금 토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일단 처음은 정부입니다. 왜? 이 푸드 체인에서, 이 사슬에서 정점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벨상을 목표로 하기보다 창의적이고 파괴력을 가진 과학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증분적인 과학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즉 점진적으로 미세 과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타고 싶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파괴력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된다면, 또는 그 비율을 정할 때 개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공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미 과학에서 오랫동안 일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수가 또는 출연연구소에 가서 자기가 모든 걸 인프라를 갖춰야만 됩니다. 중앙 인프라, 중앙 서비스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비교서 나오는데, 심지어는 제가 교수가 됐을 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사지 못하게 했어요. 에어컨도 못 사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 정도로 나아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벨상을 빨리 받고 싶으면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실 하나 제대로 갖춘 대학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드웨어는 갖추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인프라 없이 좋은 과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지금의 연구비 지원 정책은 시니어한테 너무 유리합니다. 왜? 논문 가지고 평가하니까. 젊은이들의 포지션을 확 늘려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과학이 스스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동연구 아주 힘듭니다. 융합연구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계속 초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이 융합연구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거 꼭 해야만 되라고 하지 않으면 융합연구 잘 안 합니다. 공동으로 해야 너희들 점수 좀 더 줘. 그래야만 과학자들이 옆방에 있는 연구실하고도 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 이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계 또 정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더십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10월 3일 노벨 생리학상을 시작으로 2016년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 지원을 총괄하는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노벨 과학상 기다림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배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자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열정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한 시기가 대학원 졸업 전후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젊은 과학자들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어떤 취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노벨위원회 물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신 매츠 존슨 교수님이 WSU 참여 교수로 건국대에서 재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처럼 유명한 해외 과학자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젊은 과학자를 국내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관의 역할이 약간 들어가는 것인데요. 연구 과제의 선정, 평가 혹은 지원 방식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어떤 연구 과제 수주를 위해서 과도한 경쟁 혹은 줄서기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연구나 분야를 이끄는 연구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성실하게 해온 연구자들이 적절한 평가, 선정 과정을 통해서 중단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분야를 잘 아는 혹은 그 연구자의 수준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평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계 혹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동료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그 해당 분야 전체의 성장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연대 책임을 늘린다면 정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을 하다 보면 연구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생태계 포함되는 일부에게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자원과 관심을 집중하게 되죠.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특정한 연구 분야 혹은 일부 연구자들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전 정도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서 연구 생태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혹은 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전략으로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수년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어떤 스타 과학자 양성 정책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수십 년 후에라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매년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혹은 후보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박배우 교수님도 이제 결국은 뭐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 또 정성 평가 문제, 또 장기적인 안목. 아마 이따가 종합 토론 때도 그런 주제가 좀 관통되는 주제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현택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모든 국가 과제의 평가와 그리고 대학들의 평가가 숫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되지 않으면 퀄리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내 유수 대학에서조차도 평가하는 것들이 결국 너무 숫자 중심으로 평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적으로 정말 질적인 중심으로 결국은 우리 박배우 교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뭔가니 피어 리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걸고 정말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 그런 훌륭한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니 이것도 최근에 이제 경험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굉장히 잘하는 젊은 교수가 되었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 탑 10 정도 되는 대학에서의 스타트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정착 비용 스타트업 펀드를 받았는데 2밀리언을 받았습니다. 2밀리언을 받았는데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탑 10 스쿨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스타트업 펀드가 미니멈 1밀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억, 1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는 기본으로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제가 소속해 있는 서울대학교가 뭐 국내에서 나쁜 대학은 아닌데요. 실제로 거기 국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주는 지금 조교수들한테 주는 스타트업 펀드가 대학에서 주는 거, 그다음 단과자에 주는 거, 학부에 주는 거, 그다음 서울대학교 본부에 주는 거 다 합쳐봤자 2억이 넘지 않습니다. 2억 넘는 데가 거의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약간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포스텍 같은 게 조금 더 사정이 나올 수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젊은 학자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MIT나 시카고 대학이나 이렇게 그 10년 패키지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스타트업 펀드를 얼마나 받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들이 1밀리언, 2밀리언 다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20억씩 받고 시작하는 사람하고요, 1억 남짓되는 사람하고 시작하는 게 게임 출발선부터 있잖아요. 그거는 소총하고, 제가 표현했지만 소총하고 진짜 최신형 탱크하고 경쟁하는 마찬가지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있잖아요. 아니,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니, 한 분야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말 한 분야를요 꾸준히 해야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1년에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 속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분야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뭔가니 국가에서 주어지는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교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시드머니로 주어지는 스타트업 패키지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될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대학교 그 신진 과학자 한 분을 뵀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와서 그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은행 융자를 받는다고 그래서 참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아까 김서영 교수님도 한 3억 내지 5억 정도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따가 종합 토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당국이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정부가 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이혜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노벨상 관련된 토론이 한 가지 즐거운 거는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계의 토양을 기르자, 장기적 투자를 하자라고
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이 토론회가 당장 내일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그 올림픽에 가는 메달처럼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가장 쉽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하는 사람을 그냥 사오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비법이 뭡니까?에 대해서 그러면 내 노벨상을 사실려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계의 질문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토양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주제로 삼은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학자들을 기를 토양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또 과학적 아주 경험들이 부족했을 때는 외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선진문물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모든 우리 과학자들을 외국에 보내서 거기에서의 지식을 쌓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에 소위 종속되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의 토양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부에서 국가의 과학자를 기르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많은데 뭘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과학자들이 여기의 실험실에서 과연 선진국과 같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지, 나는 즐겁게 연구하는지, 오래 연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을 내 스스로 찾는지,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한지,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 과학자들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계는 설문해 보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가장 높은 분야로 지금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의료계는 지금 두 가지의 명과암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은 의료계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과학계의 시작이 의료계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이 특히 미국에 가서 많은 레지던트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문물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70년대에 미국이 그런 제도를 바꿔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진출해서 이런 의학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 과정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할 수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상의료계는 자체적인 수련 시스템을 만들고, 예전에 외국에 가서 배워온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의료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과 발맞춰서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임상의학자들이 속속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분야에 있는 이 임상의학을 뒷받쳐야 될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들 계신 과학계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임상의학, 그리고 병원 시스템, 병원 기술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초의학 쪽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기초의학 분야는 70년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대로 네가 사명감을 갖고 이 길에 계속 있으면 네가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융합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받쳐줄 기초의학자가 없습니다. 의사 기초의학자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계 자체가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빈자리들을 그동안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로 메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는 커다란 코끼리가 일단은 몸통이 살아야 되니까 다리로 가는 혈관을 조금 조여서 조금만 고생해 라고 했으나 이제 그 다리가 너무 부실해져서 코끼리 몸통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를 외부에 오는 생명과학자들이 부목을 된다 그래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버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학계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는 당장은 의학 분야는 돈을 많이 버는 데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리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얘는 돈도 못 벌면서 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자, 사명감만 가지고 저희가 과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분야가 지난 25년간 지금 노벨 생리학 분야에서 의사가 노벨상을 받은 게 37%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내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레스커상 수상한 사람들 중에 기초 분야에서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의사들이 그 상을 받습니다. 의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하는 건 전부 생명과학 분야에 지금 종속돼 있습니다. 서로의 먹거리의 나눔이 아니라 투자의 기본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NIH의 국립보건원 책임자가 70%가량이 의사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의학계는 돈을 벌어서 병원을 유지하는데 모든 의사들이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만 일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의학계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는 그냥 열심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다리가 불편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로봇 다리를 만들어준다면 의사들만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학에 물리학, 수학, 과학 모든 것들이 경제학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과학이 발전하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난 녀석이 노벨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생태계가 과학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판을 하는 거를 비평이어야지 비판으로도 받아들이는 이 문화 하에서는 정말 과학이 성장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문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이제 저희랑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왜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없을까? 제가 그 일본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교수들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같이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저랑 비슷한 연배의 교수들은 연구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연구비 걱정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주 걱정은 리서치 퀄리티가 제일 걱정이고요.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모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풀 프로페서로 프로모션이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지 그 전에는 거의 연구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아주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30대 초반에 임용된 조교수가 정말 하루살이처럼 그 과제를 따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소비하고 또 좋은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젊은 교수의 그 열정을 상당히 많이 연구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많은 그 기사에 대학 교수의 갑질에 관한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교수가 뭐 학생을 어떻게 해서 저는 그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게 저희 젊은 교수들한테는 교수는 학생에게 슈퍼 을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비 다 맞춰줘야 되고 기분이 우울하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가서 술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다 하면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가 당긴다 그러면 커피도 사줘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신문에 나오는 그런 교수의 갑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젊은 교수들은 학생들의 비 다 맞춰주고 가끔은 내가 엄마인가 얘 지도 교수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프라의 부족, 안정적인 펀드의 부족이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고 이제 한국에 부임을 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포항공대에 부임을 해서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도 지원받고 스타트업 펀드도 많이 받고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배리어가 뭐냐면 신진 연구 인력이라고 흔히 저희가 부르는 포스닥이나 연구 교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뭐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좋은 포스닥들은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큰 물에서 연구를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의 뭐 선진 유수 대학에 있는 탑스쿨에 뭐 가려고 많이 탑 그룹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국내로 유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국내 그룹에 남으려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 혹은 결혼 혹은 여자친구가 못 가게 해서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좋은 사람이 국내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국내 대학 교수들이 특히 그냥 이런 젊은 교수들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특정 국가에 쏟아지는 포스닥 그 지원 이메일을 매일매일 거의 공해 수준으로 보면서 어떻게 한 명 괜찮은 사람 하이어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이메일을 다 열어보고 하는, 사실 계속 그런 반복하지만 굉장히 실패 사례가 많고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30년 동안 교수 생활하시면서 포스닥을 한 명도 못 뽑고 은퇴하시는 교수님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진 연구 인력이 한 명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실제로 그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나 연구 능력을 굉장히 가속해주는 그 차이에 엄청난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 박사과정 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이런 연구 환경에서 이런 신지 연구 인력을 뽑기 어려운 게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연구재단이나 혹은 여러 다른 기관에서 이런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펀딩이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공대 32살에 이제 조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구 열정으로 따지면 뭐라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연구 열정을 굉장히 딴 데 많이 쏟았고요. 제가 지금 올해 40인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생각했을 때 열정이 식진 않았습니다. 새벽 3, 4시까지 일을 못하는 게 체력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40이지만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0대 초반의 조교수들이 걱정 없이 인력과 펀딩에 대한 걱정 없이,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아젠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임경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관심 가졌던 거 아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인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 청와대 무슨 회의 뭐 이런 데서 왜 노벨 평화상은 나오는데 왜 과학상은 안 나오냐? 뭐 이 소리 하나 했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그냥 과학상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연구하러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뭐 난리를 친 게 벌써 20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 진짜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과 뭐 이걸 쓰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냐? 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잘못돼서 그런 거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뭐 우리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구조상 진입하기 힘든 구조적 측면도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 사회학자들, 외국인 과학 사회학자들이 많은 그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 과학이야말로 가장 있는 자는 계속 더 있고 없는 자는 계속 가난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머튼 같은 사람은 이거 보고 마태효과라고 그러죠. 성경 나오는 구절, 성경 구절은 제대로 읽어야 되니까 무릇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되는 집은 계속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이론은 뭐냐면은 최초의 작은 성공은 점점 차이가 나게 만들어 결국에는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런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옛날 대학원에 같이 공부할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연구도 못하던 애가 노벨상 받은 거 벌써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쟤는 노벨상 받고 나는 한국 와서 그래 한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 한국의 연구 풍토가 이래갖고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왜 한국에 온 나는 못 받고 외국에서 한 애는 노벨상을 받았는가? 이런 게 바로 구조적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똑같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좋은 어떤 뭐 네이처나 이런 임팩트 팩터 센 논문에 실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스승 제자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 대학에 남을 수,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유리했을 수도 있고 요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더라. 이게 이제 바로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서구에 있는 과학 사회학자들도 서구 과학을 보고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벨상을 한번 봤죠. 제가 노벨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된 거는 노벨상 100년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1901년부터 21세기 그 세기 그 넘어갈 때 노벨상에 대한 연구 책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00년 연구죠. 100년 동안에 있는 거 다 분석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제 딱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이미 벌써 미국하고 미국이 42.4%, 영국이 14.9%, 독일이 13.0% 이래서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요. 세 나라가 70%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 세 나라가 잘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도 27개국이 노벨상 받았는데 지난 15년, 이제 15년 됐죠. 15년 동안 딱 한 국가 더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혼자만 여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것도 얼마 만에 진입을 했냐면은 파키스탄이 1978년인가 그때 아마 했는데 무려 5년 만에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27번째 노벨상 국가에서 28번째 노벨상 국가 나오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었죠. 29번째 노벨상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몇 년 걸릴 거 같냐. 참 씁쓸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결국은 100년 동안 노력해서 그동안 계속 마테효과에 그걸 하다가 그 문화적 장벽을 유일하게 넘어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마테효과와 똑같은 우리 같은 인구를 가진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케임브리지 대학 중에서 트리니티 칼리지가 제일 좋은 칼리지죠. 이 칼리지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 전체 수가 뭐 과학상뿐만이 아니라 뭐 문학상 뭐 다 합쳐서 프랑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가 자존심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승자 독식 구조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차별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큰 거다. 진입 장벽이 경제 뭐 선진국 G7 진입 장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제 얘기고 이게 과학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노벨상 말고도 전 세계에 상 무진장 많으니까 과학 아카데미에는 노벨상급이 30개가 되고 레스커상 또 울프상 뭐 그 막스 플랑크 메달 뭐 유럽에 가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상도 다 상이니까 너무 노벨상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이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받으면 그런 사람을 노벨상급으로 존중해 주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인 얘기는 노벨상은 받으면 좋죠.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 연구재단에 말하자면은 기초과학 연구 정책의 핵심으로는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진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